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 박은영이에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굴곡 많았던 삶, 60이 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달라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삶이 무색할 만큼 가장 재미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없는 집안 장녀로 태어나 항상 남을 위해 살았는데 며느리 덕분에 제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히 제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까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난 뒤에 50이 넘어서 대학도 다니고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 그렇게 생각했죠.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까? 부모 복 없는 사람은 남편 복도 없다더니 대복에 무슨 취미생활이야. 건강하게 잔병 치레 없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복인 거지.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제 인생과 멀었기에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욕심내지 말자며 저를 다독이곤 했죠. 제 인생은 배움이나 저를 위한 시간보다 가족을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이었기에 누가 시켜서라기보단 그래야 하는 위치에서 당연하게 그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거든요. 단칸방에서 벗어난 게 제가 16살 때인데 그 좁은 방에서 동생들 5에 저, 그리고 부모님까지 8명이 살았으니까요. 저희가 어렸을 땐 좁은 방에서도 굴러다닐 정도였는데 하나 둘 성장하면서 크니 방이 비좁아 쪽잠을 잘 무렵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동생들이 5이나 있었는데 부모님은 매일 일하러 나가셔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막내 동생 기저귀를 갈고 밥을 챙겨주며 집안일을 하는 건 늘 제 몫이었죠. 언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금방 밥 차려줄게. 그때가 지금의 초등학교.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 3학년 때였어요. 새벽같이 나간 부모님을 대신해 부모님이 차려주시고 나간 밥상에 동생들을 불러 모아 하나씩 먹이고 나면 지각하기 일쑤였네요.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되고 나니 학교 공부는 따라가기 힘들어지고 동생이 아플 때면 약도 챙기고 열이 떨어지게 돌봐야 해서 학교를 나갈 수도 없었죠. 내일부터 학교에 못 가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4학년에 올라간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저를 정말 안 쳐두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학교에 못 간다고요. 그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신기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겠다고 말이에요. 아니면 그 어린 나이에 학교라는 곳에서 소속감을 못 느끼니 굳이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학교 대신 동생들을 돌보며 부모님 노릇을 하다 보니 남들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저는 봉제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학생, 손이 참 빠르네. 미싱 해본 적 있어? 미싱 배우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받을 수 있는데 어때? 해볼 생각 있어? 처음엔 실밥 정리나 단추 달기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는데 금방 미싱까지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집에서 동생들을 돌보는 것보다 인정받고 제 일을 한다는 생각에 그땐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침 일찍 집을 나설 때면 교복 입고 학교에 가는 제 또래 학생들과 마주치기 일쑤였죠.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아마 그때부터 평범한 삶과 저는 다르다고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네요. 그러다 제 나이 23세 중매로 남편을 만났어요. 동네에서 소문난 성실한 청년이었죠.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고등학교까지 나온 저와 비교하면 가방끈 긴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 자리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계를 다루는 일이라 어렵진 않아요.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은 회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의 고졸학력이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런 사람이 먹여 살리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까지 했으니 얼마나 믿음직스러웠겠어요. 살다 보면 남자 다 거기서 거기야.
나이 차이가 있어도 남자는 다 애 같아. 그저 처자식 굶기지 않고 제 밥벌이 하면 남자 노릇 잘하는 거야. 대기업 생산직이면 정년이 보장되고 그만두는 거 아닌 이상 월급도 갈수록 올라갈 테니 그만한 조건도 찾기 힘들어.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실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사람,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었겠어요? 봉제 공장을 다녀도 부모님께 월급을 고스란히 드렸던 시절이라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결혼 후 저희는 작은 연립주택에 자리를 잡았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왔고 저는 집안일에 최선을 다했죠. 아이들도 차례로 태어났어요. 아들 둘, 딸 하나. 오남매 속에서 자란 제게는 새 아이가 그리 많지도 않게 느껴졌네요. 여보, 오늘 월급 받았어. 여기 생활비. 남편이 건네는 월급 봉투를 받으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돈으로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집안을 꾸리는 게 제 자랑이었죠. 늘 부모님께 드리기만 하는 입장에서 월급을 받아 생활한다는 게 책임감도 느껴지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아이들은 커가고 저축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틈틈이 부엌을 찾아 살림이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이거 개당 3원이에요. 1000개 해오시면 3,000원. 봉투 손잡이 달기, 요크루트 스푼 비닐에 개별 포장하기, 양말 뒤집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어요. 아이들 학교 간 시간에는 이웃집 애기도 봐주고 근처 식당 그릇 닦는 일도 잠깐씩 나가서 했죠. 엄마, 오늘 선생님이 신문 스크랩 해오래. 엄마,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열심히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새로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제가 배우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모르는 건 이웃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들 교과서를 몰래 읽어보면서 공부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그런 거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는 그런 거 안 배워서 잘 몰라. 순간 당황했지만 그냥 넘겼어요. 저보다 남편이 가방끈이 긴 게 사실이고 몇 번이나 대답해 주려 했지만 그 순간 대답해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그런 발언들이 아이들이 커갈수록 점점 더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어느 날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녁 식탁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였어요. 오늘 선생님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아, 그거? 엄마는 잘 모를 거야. 엄마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으니까. 그래,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대통령 임기나 국회의원 법제정 뭐 그런 쪽으로 설명해 주셨지. 그게 기본이라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도 다른 형태로 계속 나와. 개념을 잘 외워두면 나중에 어렵지 않을 거야. 남편의 말에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을 때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TV에서 뉴스를 볼 때도 비슷했어요. 엄마, 저기 나오는 나라가 어디야? 엄마는 지리를 안 배웠으니 몰라. 아빠한테 물어봐. 말레이시아. 초반에 설명할 때 나왔잖아. 대부분 정보는 자막이나 소리로 나오니까 집중해서 봐. 남편의 말에 저도 지지 않고 말했죠. 같은 일이 반복되니 저도 알고 있는 건 말하고 싶다는 오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점점 남편의 말투가 제가 무식하다는 걸 일부러 강조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저보다 남편이 우위라는 걸 쇠뇌하고 싶었던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들, 이제 숙제는 아빠가 봐줄게.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날은 식탁에 모르는 거 올려놓고 자. 늦게 오더라도 보고 풀어서 알려줄 테니까 괜히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알았지?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밥상을 얼마나 맛있게 차려도 집안일을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해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가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 부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도 남편의 눈에는 제가 배우지 못한 여자로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이 자꾸 아이들 앞에서 배우지 못해서 엄마는 모른다는 말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알아요?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틀린 말은 안 해요. 틀린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알면 당신이 알려주던가. 내가 없는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거야? 엄마 아는 거 많고 많이 배웠다고? 국민학교도 못 마쳤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고 그나마 고등학교까지 나온 내가 아이들 학업 좀 봐주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야? 당신 혹시 자격지심 같은 거 있어? 자격지심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 아이들 아빠인 남편이 저를 인정하려 드는 게 아니라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듯 했죠. 그렇게 전 집안에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무식한 아내, 배우지 못한 엄마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반 친구 할머니가 학교 다닌대. 80이 넘으셨는데 학교 졸업장 받는 게 소원이라며 공부 시작하셨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죠. 공부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까진 아이들이 어려서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커서 손이 안 가는 시기니 시간을 활용하면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젊었으니 못할 것도 없었죠. 게다가 남편이 계속 저를 무식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으니 동기도 충분했고요. 여보, 이제 나도 공부를 좀 할까 해. 아이들도 중고등학교에 다 들어가서 밥만 차려주면 사실 나랑 보내는 시간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검정고시 보면 졸업장 받을 수 있다니까 대학은 아니더라도 꼭 당신만큼만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는 받고 싶어.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말을 하기도 전부터 제 말에 얼마나 어이없어 하는지 이미 알 것 같았네요. 갑자기 웬 공부? 나이 40 다 되어가는 사람이 학교는 무슨. 아이들도 다 커서 공부에 대해 물어볼 것도 없는데 시간 낭비해서 뭐해? 공부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다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거야. 평생 집안일만 한 사람이 이제 와 무슨. 내가 당신한테 가르쳐달래요? 못하는지 하는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평생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며 사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해내고 싶어. 당신한테 허락받으려고 한 말 아니야. 이건 통보야. 그런 줄 알아. 제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남편은 놀란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이내 포기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죠. 글쎄, 집안일은 누가 하고 아이들 밥은 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은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잖아. 반찬은 내가 해서 냉장고에 넣어둘 거고 밥도 해놓을 거야. 있는 거 꺼내서 차려 먹기만 하면 되는데 애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설거지야 당신이 도와주면 고맙겠지만 아니더라도 싱크대에 올려두기만 하면 내가 저녁에 와서 해도 되고. 오랜 침묵 끝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집안일에 소홀하면 안 돼. 집안이 엉망되면 그땐 그만둬야 해. 그렇게 저는 40살쯤 야간학교에 등록했어요.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저보다 어린 선생님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그래도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첫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학교 어땠어요? 재미있었어. 엄마도 이제 숙제해야 돼. 엄마,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내가 잘 알려줄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은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신기해하면서도 응원해줬어요. 특히 큰아이는 가끔 제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죠. 집안일도 아이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별말 없었지만 점점 불평이 늘어갔거든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예전만 못하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공부한다고 이러면 어떡해? 청소기를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빨래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벗은 옷 빨래통에 넣고 사용한 휴지 조각, 먹다 남은 과자 봉지, 쓰레기통에 넣는 게 힘든 일이야?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안이 난장판이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일부러 나 보라는 듯 작정이라도 한 거야? 아, 왔어? 바빴어. 엄마 아프다고 해서 병원 모셔다 드리고 나도 온 지 얼마 안 돼. 애들도 다음 주 시험이라고 학원 갔다가 숙제 있다고 잠깐 TV 보다 방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고. 집은 휴식하는 공간 아니야. 이따 치우면 되는 거지. 왜 들어오자마자 잔소리야. 어머님이? 어디가 아프시다는데?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셨대. 병원에서 몇 주 입원하라고 하는데 엄마가 병원은 죽어도 싫다고 하셔서 아마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야 할 것 같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집안에 아픈 어른이 있으면 밖으로 다니며 제 볼일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까요. 혹시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아프셔도 몇 시간은 혼자 계셔도 되겠지? 뭐야, 설마 당신 엄마 아파서 집에 누워 계시는데 혼자 내비두고 나가겠다는 거야? 의사가 병원에 왜 입원하라고 하겠어? 혼자 움직이기 힘드니 보호자가 필요해서잖아. 당신 나간 사이에 엄마가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으면 어떡해? 혼자 움직이시다 넘어져서 더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한 달이면 될 것 같다는데 그것도 못 해드려서 그런 소리를 해? 장모님이었어도 당신 그런 말 했을까? 우리 엄마도 당신에게 잘했잖아. 정말 너무하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오랜만에 시작한 공부가 어려웠지만 재미있었고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또 그렇지 못한 현실의 벽이 크게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였기에 뭐라고 대꾸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다음날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자식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시라고 참으셨던 게 결국 악화된 거라 그동안 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얼굴도 헬쓱해지시고 옆에서 남편이 부축하는데도 제대로 못 그러셨죠. 미안하다. 내가 아직 누구 도움받을 나이는 아닌데 젊어서 장사할 때 관리를 잘 못했더니 괜히 너만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미리 아픈 거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 사람이나 저나 더 신경 썼더라면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지 않으셨을 텐데. 그날부터 저의 일과는 시어머니 간병에 맞춰졌어요. 아이들도 거의 손이 안 갔으니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제 일과인 셈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약부터 챙기고 식사 준비하고 병원 데려다 드리고 그러다 보니 야간 학교에 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당분간 학교에 못 나올 것 같아요. 학교에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2달.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2달 동안 느꼈던 성취감과 희망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감사하다며 다정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친정어머니에게도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은영아, 너 참 착하다. 내 아들이 복이 많아. 너 같은 사람 만났어. 아니다. 내가 며느리 복이 있는 거지. 다들 시자 듣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나는 무슨 복으로. 고맙고 미안하다. 강인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약해지면 마음까지 약해지는 건지 어머니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이왕 모시게 된 거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했죠. 시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하곤 했거든요. 그러다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누워 계셨고 남편과 아이들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대통령 선거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엄마, 이번에 대통령 선거 누구한테 투표하실 거예요? 큰아이 부름에 제가 주방에서 대답하려는 찰나 남편이 끼어들더군요. 엄마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엄마는 그런 거 잘 몰라. 뉴스도 안 보잖아. 아무리 TV를 안 봐도 한 나라의 대표를 뽑는데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소리 한 적 없어. 나오는 사람들 누군진 누구나 알겠지. 하지만 보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른 거잖아. 정치적인 배경 지식도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빈 공자의 약속인지. 그러니까 빈말이란 소리야. 여하튼 그런 걸 분별하는 건 못하잖아. 아니야? 배경지식은 무슨,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어떤 후보가 서민들 생각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드나, 있는 놈들 편을 드나 아닌가, 그런 거 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모든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허이구 이봐, 이렇다니까. 그럼 나라 돈 다 거덜나게 모든 사람한테 지원금 준다 하면 무조건 좋은 거야? 정책, 외교, 복잡한 것들이 엮인 문제라고.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크면 직장도 다니고 세금도 내는 사람이 될 텐데 무조건 퍼준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알아? 애들 밥 먹는데 밥 먹다 체하겠다. 그만해라. 남편 말투가 점점 더 저를 무시하는 투로 변한다는 걸 어머님도 느끼셨는지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못내 아쉬운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대통령 뽑는 게 그렇게 무시당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들고 전 어머니가 내일 일어나시면 드실 약을 챙기고 있었죠. 남편도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절단선이 있어도 무식하게 힘으로 하면 그렇게 불균형하게 찢어져 약이 다 떨어진다니까. 그러지 말고 가위 써.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해? 애비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어떻게 애들 있는 데서 은영이한테 분별 못한다느니, 알아듣느냐느니, 하대하듯 말하더니 이제는 뭐?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해? 말끝마다 국민학교 졸업도 못했다고 은영이를 그렇게 면박 줘야겠어? 뭘 그렇게 쳐다봐? 왜? 국민학교 문턱도 못 가본 애미가 말하니까 우스워? 이 애미한테도 조용히 TV나 보라고 말할 셈이냐? 못난 놈?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저희 둘 다 놀랐어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에 역력했죠. 엄마는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내가 귀가 먹었냐? 다 들었어. 너 은영이한테 하는 말버릇 하루 이틀 아닌 것 같던데. 넌 네 마누라를 그렇게 생각해? 남의 마누라 아니고 네 마누라야 이놈아. 누워서 침 뱉기라고. 네가 그렇게 네 마누라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 나중에 네 자식들 대학 나와서 너 무시하는 거야. 몰라서 그래? 그래서 애들 앞에서 그딴 식으로 애들 엄마를 대해?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람 값어치가 학력으로 매겨지냐? 은영이가 얼마나 착하고 부지런한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날 돌봐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데. 넌 그저 못 배웠다는 말만 하고 있어? 못난 놈. 입만 살아서 지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남들 들으면 웃어. 해외 좋은 대학 나온 놈도 아니고 시골 고등학교 나온 주제에 못 배웠네 소리하면 그건 알고 하는 소리야?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한동안 제 학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특히 조심했죠. 하지만 좋아할 새 없이 어머니의 병간호는 본격적으로 이어졌어요. 어머니의 병세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호전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디스크에 이어 움직임이 적어지다 보니 당뇨까지 오셔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그렇게 한 달이 1년 되고 1년이 5해가 되더니 결국 15년을 함께 지내게 되었죠. 처음에는 학업을 포기하는 게 너무 아쉬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체념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제 친정 엄마보다 더 정이 들었던 거죠. 학교도 못 다니고 생계전선에 뛰어들면서 부단히 엄마를 이해하려 했지만 정이 들 수 없었고 그렇게 살다 결혼했으니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은영아, 너는 정말 착해. 내가 더 일찍 여기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고생하는 거 많이 도와줬을 텐데. 특히 그 못난 내 아들이 너한테 하는 말들 내가 더 일찍 막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막내라 내가 너무 오냐오냐 했나 봐. 어머니 말씀대로 더 빨리 함께 살 걸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죠. 응급실로 모셔서 수술까지 했지만 결국 일주일을 버티시다 돌아가셨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게 느껴지면서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와 심호상을 치르는 내내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어느덧 제 삶의 일부가 되셨던 분인데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텅하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보일 정도였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은 텅 비어 보였어요. 제 인생의 일부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었죠.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준 덕분이었네요. 엄마, 나 결혼할 거예요. 다음 주에 수진이 데려올게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늘 제자리인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크고 결혼하고. 그렇게 아들은 수진이라는 참한 아이와 결혼했어요. 간호사라 일하는 착한 아이였죠. 결혼식도 무사히 치르고 두 사람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종종 집에 와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살림 이야기도 나누고 살갑게 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남편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거든요. 며느리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어느 순간부터 아무렇지 않게 내뱉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느 주말 아들 부부가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열심히 요리를 도와줬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진아, 네 시어머니는 요리는 잘하는데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설명을 잘 못할 거야.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거든. 네가 요리 배우려면 그냥 어깨너머로 배워. 요즘은 유튜브에 다 잘 나와 있지 않아? 차라리 그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아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잘 가르쳐 주세요. 유튜브보다 쉬워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걸요. 유튜브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머니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다는데. 며느리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투로 오히려 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주책맞지만 찔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머니가 떠나고 세상에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이 생기다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잘 몰라서 그래. 요리책을 봐야 다양한 요리도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평생 책을 가까이 한 적이 없어서 새로운 요리를 할 줄 모르거든. 맨날 했던 반찬들 뿐이지. 어머니, 여기서 어떤 게 김치라고 하셨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며느리는 참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대놓고 저격하자 더 이상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냉장고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화를 냈죠.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 체면, 위신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야? 뭐? 체면? 위신? 그 말 뜻은 알고 쓰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 앞에서 창피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쌓아뒀던 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 당신 머릿속에는 나는 당신 발톱에 때만큼도 못한 사람이지. 그저 내가 국민학교도 졸업 못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엄마 이야기가 왜 나와? 괜히 쓰잘데기 없는 소리로 사람 붙잡고 넘어지지 말고 할 일 끝났으면 잠이나 쳐 자.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던 남편.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지더군요. 그런 대화가 있은 후 남편은 점점 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특히 아들 부부가 올 때마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병원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아는 척 이야기를 이어받더라고요. 당신은 잠자코 듣기만 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니까. 평생 집에만 있었으니 수진이가 말하는 게 전문 용어라 뭔지 잘 모를 거 아니야. 괜히 대화 흐름 끊기게 중간에 묻지 말고 수진이 돌아가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 테니. 지금은 가만히 그냥 듣기만 해. 아버님도 참 병원에서 환자한테 시달린 이야기에 전문 용어랄 게 뭐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며느리가 중재를 해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네요. 큰아들이 승진을 했다며 우리를 좋은 레스토랑에 초대했어요. 외국 음식을 파는 고급 식당이었죠.
메뉴를 받아들고 있는데 남편이 빼앗으면서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메뉴판이 하나인데 당신이 들고 있으면 어떡해? 뭐 알아? 이리 줘봐.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거 시켜줄까? 놔둬요. 아직 덜 봤어요. 저도 지지 않고 메뉴판을 다시 빼앗았죠.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고급진 곳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 티내는 것도 아니고 창피하게 왜 그래?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이런 외국어로 된 메뉴 읽을 수 있어? 한글이나 겨우 읽는 주제에 알파벳 A도 모르면서 아는 척은? 이럴 땐 그냥 니네가 잘 먹는 걸로 알아서 시켜줘 라고 말하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야. 알아? 수진아, 이 사람이 이렇다. 자격지심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그 순간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주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까지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땅이 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님! 아들도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냐?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메뉴판 들고 있어서 주문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네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그 순간 최선이라 생각했죠. 미안하다.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같이 가요.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이왕 시간 낸 거 너희끼리 맛있게 먹고 와. 엄마는 택시 타고 갈게. 그렇게 말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외투도 안 챙기고 그냥 뛰쳐나왔죠. 집도 아니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면박을 당하니 받아칠 수도 없고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밖은 춥고 어두웠지만 그 안에 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해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는 남의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까지 망신을 당하다니 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안에 계시죠? 수진아, 너 왜 왔어? 식사는? 저도 입맛이 없어져서요. 먼저 나왔어요. 그이랑 아버님만 식사하고 있을 거예요. 왜? 너도 같이 맛있는 거 먹지 않고. 미안하다. 괜히 험한 꼴 보이는 것 같아서. 한풀 꺾여 며느리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며 말했는데 며느리가 제 옆으로 오더군요. 그러더니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았죠. 어머니, 새 인생 시작해 보실래요? 이혼하라고? 아니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건데? 나 이제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해.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니?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울었어요. 누군가 처음으로 제 오랜 한을 알아준 것 같았으니까요. 그럼 내가 뭐든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말이에요. 그 순간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다음날 저를 찾아왔거든요. 어머니, 제가 알아봤어요. 우리 동네에 야간학교가 있었어요. 검정고시 준비도 도와주고 다양한 자격증 과정도 있대요. 며느리가 가져온 안내문을 보니 어쩐지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공부라니. 문득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랫말이 떠오르면서 자신감이 차올랐어요. 혼자도 아니고 이렇게 지지해주는 지원군이 있는 이상 이번에는 꼭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죠. 돈은?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제 승진 축하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용기를 내어 학교에 다시 등록했어요. 첫날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반대는 여전했네요. 조금 있으면 환갑인데 이 나이에 무슨 학교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 몰라? 괜히 며느리가 잘 보이려고 한 말에 노란하기는. 시어머니 체면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애들도 다 키워놨고. 당신 밥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 먹어. 하지만 저는 이번엔 안 물러섰어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대답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천군만마가 부럽지 않게 며느리가 제 등을 떠밀어 주었고 아들도 지지해 주었으니까요. 학교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배움이 늦은 사람들, 직장을 다니느라 학교를 중단했던 사람들, 모두가 자신만의 이유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공부가 너무 어려웠어요. 기초가 부족하니 따라가기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퇴근 후 종종 집에 들러 공부를 도와주었고 아들도 자신의 전공 지식을 나눠주었어요. 남편은 계속 비아냥거렸지만 점점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의 태도가 제게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덧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제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죠. 검정고시를 통과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고 이어서 고등학교 과정도 시작했어요. 하지만 큰 변화는 며느리의 제안으로 시작한 요양보호사 과정이었어요. 어머니, 어르신들 돌보는 일 어떠세요? 어머니는 시할머니를 15년이나 모셨잖아요. 그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며느리 말대로였어요. 요양보호사 과정은 제게 딱 맞는 옷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죠.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디스크가 심하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수술까지는 아니었지만 2주 정도는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제가 병간호를 해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병실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남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누그러져 있었거든요. 여보, 나 병원이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겠어. 지금 바로 와줘. 지금이요? 나 지금 못 가요. 일하는 중이에요. 태어날 때까지 병간호는 보험으로 해결해요. 간병인 부르면 될 거예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제정신이야? 남편이 아파서 누웠는데 무슨 일이야? 빨리 와. 아니요, 안 가요. 내가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간병인 부르면 되는데 당신 불편하다고 안 부르는 거잖아요. 혼자 고생하든지 간병인 부르든지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 웃기지 마. 중학교 졸업장 겨우 딴 사람이 무슨 할 일이 있다고. 기말할 거 없고 빨리 와. 화장실 가고 싶단 말이야. 난 분명히 말했어요. 간병인 부르라고. 이만 들어가 봐야 하니까 보험사에 연락해봐요. 끊어요. 뭐라고? 결국 남편은 보험사에 연락해 간병인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죠. 진짜 안 올 거야? 간병인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튀어와. 3번째로 바꿨는데 아무 소용없어. 어젯밤에는 화장실 가는데 아무리 불러도 못 들은 척 안 일어나서 혼자 일어서려다 침대에서 굴 뻔했다니깐. 그래요? 그럼 더 좋은 분으로 바꿔달라고 해요. 내가 안 해봤겠어? 3번이나 바꿨는데 그대로라고. 더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더 이상 간병인 타령 그만하고 지금 와줘.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죠. 나 내일부터 다른 데서 또 일해야 해요. 그러니까 바꿔달라고 하든 혼자 알아서 하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다음날 전 남편이 입원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반색했죠. 왔어?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 했는데 어제 그 간병인 정말 최악이었어. 상전이 따로 없었다니깐? 저는 남편의 말에 대꾸도 안 한 채 병실 안쪽으로 걸어갔죠.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남편은 당황한 듯 얼굴에서 웃음기를 싹 뺐고요. 여보, 나 여기 있잖아. 어디 가는 거야? 저는 남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남편 옆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르신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수술 잘 받으셨어요? 오늘부터 어르신과 함께할 박은영입니다. 남편의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고 어르신은 밝게 웃으며 말아주셨죠. 아, 드디어 오셨군요. 손녀가 좋은 선생님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반가워요. 잘 부탁드려요.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어르신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저분을 돌보는 거야? 나는 나 돌보러 온 거 아니야?
남편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무시한 채 어르신의 혈압과 체온을 재고 약을 정확한 시간에 드리는 등 전문적인 솜씨로 일을 해나갔죠. 그 모습을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물 좀 드시겠어요, 어르신? 허리 수술 후에는 이렇게 받쳐드려야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어르신이 물을 마시는 동안 남편이 불쑥 말했어요. 나도 물 좀. 저는 남편을 향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전 이 어르신 돌보러 온 사람이에요. 간병인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간호사 호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어르신이 물을 다 마시자 저는 컵을 치우고 다시 말했죠. 어르신, 이제 화장실 다녀오실까요? 허리 수술 환자는 이렇게 부축해야 안전합니다. 저는 능숙한 자세로 어르신을 침대에서 일으켜 화장실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나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 담당 환자를 돌보고 있어요. 간병인에게 말씀하시거나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세요. 오전에 3시간 동안 저는 어르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식사도 도와드리고 약도 정확하게 챙겨드렸죠. 어르신은 제 돌봄에 매우 만족하시며 지인이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를 추천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박 선생님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다른 간병인들은 어깨도 안 주물러주고 불러도 대답 없는데 박 선생은 전문가처럼 마사지도 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척하면 척 알아서 해주고. 반면 남편의 간병인은 상당히 무성의하더군요. 약을 주는 시간도 제 멋대로였고 남편의 부름에도 바로 응하지 않았죠. 남편은 그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초조해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옆에서 소란이 일어났죠. 남편이 간병인과 함께 화장실에 가다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우, 조심하세요. 그렇게 부축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외쳤어요. 박 선생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분이 넘어질 것 같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르신께 잠시 양해 구하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허리 디스크 환자는 이렇게 받쳐야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허리를 지지해 주세요. 제가 전문적인 자세로 남편을 부축하자 훨씬 안정되게 걸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죠. 여보, 어떻게 이렇게? 요양보호사 과정에서 배운 거예요. 허리 디스크 환자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 며느리 간호대학 동기가 다니고 있었어요. 며느리 도움으로 남편 입원실에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배정받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보란듯이 그동안 내가 한 노력을 보상이라도 받는 듯 더 당당하게 해냈다는 자부심이 생기더군요. 일주일 후 남편은 퇴원했어요. 집에 돌아온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어느 날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저기 있잖아. 미안해. 뭐가요? 난 당신이 그렇게 일을 잘하는지 몰랐어. 그동안 무시했던 거 미안해. 왜? 나이 들어 뒷방 늙은이 취급당할 것 같아서 무서워졌나 봐요? 아니야. 당신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동안 몰랐어. 앞으로는 당신 무시하는 말 안 할게. 글쎄요.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네요. 노을자리 보고 뻗는다더니 당신이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이란 걸 알았으니 내가 또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정없이 파고들 테니까요. 아니야. 이제 안 그래. 정말이야. 그렇게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박은영 요양보호사로 불리며 저만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죠. 국민학교도 못 나온 여편네가 아닌 자신의 일로 당당하게 사는 전문가로 거듭났으니까요. 남편이요?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이혼하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일이 반년 전에 있었는데 아직도 제 눈치 보며 집안일도 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용서하고 잘 지낼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당했던 만큼 눈치 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하면 제가 나쁜 걸까요? 그래도 뭐 행복한 60이 시작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요즘이에요. 며느리가 찾아준 새 인생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제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앞날도 모두 꽃길이시길.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